유럽 국가에서의 미국으로의 여행을 한 달간 금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한국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10일 현재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12,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갑자기 500명 가까이 늘며 2,28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독일이 2,000명을 넘어섰고 미국도 1,300명이 넘으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결국 70% 정도의 독일인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ABC 뉴스에서는 모든 그래프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약 10일 안에 이탈리아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유럽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도 프랑스는 지난 7일 스머프 축제를 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랑데르노 지역에서 열린 스머프 축제 현장에는 독일의 기록을 깨고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3,500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란색 피부 화장으로 스머프 분장을 하며 음악을 틀고 한데 모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프랑스 AFP와 인터뷰한 한 시민은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이 지역의 시장은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릴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스머프 축제를 하는 날 판정을 받은 숫자가 613명이었지만 축제 이후 5일 만에 2281명으로 4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지난 8일 1000명 이상의 행사를 금지했지만 10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위험성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경기 밖에서 팬들은 더욱 빼곡히 밀집해서 응원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이날 경기에서 2대0으로 극적으로 승리해 8강에 진출하자 경기장 밖에서 본 팬들은 종료이슬이 불자마자 스타디움으로 돌진해 폭죽과 홍염을 터뜨리며 열렬히 기뻐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모습은 아직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 정부와 언론들은 놀랄 만큼 늘어나는 숫자에 당황해하며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기자는 한국 정부는 탁월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가 마지막으로 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7배가 넘는 시민들을 테스트했고 이는 한국에서 숫자가 많이 발견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11일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숫자가 급격히 늘며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으나 이후 적극적인 대처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 정부의 정보 개방 방침을 가장 중요한 성공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지난 14일간의 동선을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분석 등으로 문자메시지나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지역을 막아버린 중국과 대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테스트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AFP는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정보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과 타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에서 평소에 번화한 곳에서도 거리가 비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소속 역학 전문가인 메리 루이즈 맥로즈 교수는 민주국가에선 대개 시민들이 정부를 무시하며 당국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한국의 모습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의 모범이 된다고 AFP는 평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리그가 중단되고 이제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프리미어 리그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가 진단 판정을 받고 그가 아스날 선수와 스태프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11일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영국 보건부 정무차관이 테스트 후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영국도 심각성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숫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그동안 2시간 이상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도 쉽게 테스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하루 10,000명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인터뷰에서 일주일 후에는 영국이 지금의 이탈리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늦었지만 한국식 모델을 가지고 와 대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네티즌들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관하면서도 한국의 통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11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114명이 늘어난 7,869명으로 집계되며 확연히 줄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서양 국가들도 몇 주간 나쁜 걸 겪으면 한국처럼 통제 가능해질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사라질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망했어. 한국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더 열심히 바라거나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본 거에 따르면 한국은 현대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라가 이런 시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줬어. 이게 바로 나머지 나라들을 위한 청사진이야. 11일 미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은 미국이 4,900명을 테스트할 때 한국은 무려 20만 명을 했다며 벌떼같이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하며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게임스탑이 미국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로빈후드라 불리는 미국판 동학개미들이 뭉쳐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공매도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에게 역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테슬라 이후로 게임스탑이 저세상 주식으로 등극했습니다. 아니, 저세상을 넘어 거의 염라대왕 만나기 직전급인데요. 바로 로빈후드라 불리는 미국판 동학개미들이 힘을 합쳐 공매도에 베팅한 헤지펀드에 맞선 것입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게임스탑이 된 거죠. 이거 차트를 보세요. 이런 변동성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그림입니다. 미쳤네, 미쳤어. 그런데 게임스탑은 비디오 게임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온라인 시대에서 잊혀가고 있던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게임스탑은 한때 미국 쇼핑몰마다 하나씩은 있었던 밀레니얼 청소년들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보통 주식이 폭등하면 신기술이 나왔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등 사업적 이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스탑은 최근 그런 발표가 딱히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었죠. 게다가 게임스탑은 2019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1,0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도 온라인 게임의 성장으로 소비자가 매장에 가서 게임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도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니도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초도 물량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줄 서서 사야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출시로 선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스탑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먹잇감이 된 겁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한국도 이 공매도가 곧 다시 시행된다고 해서 말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느 정도 공매도가 무르익었다 싶으면 숏커버링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숏커버링은 공매도한 주식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숏커버링도 하기 전에 주가가 반대로 급등해 공매도에 실패하게 된다면 비싼 값에라도 얼른 사서 손실을 빨리 줄여야 하는데요. 이걸 일명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스탑 폭등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에 실패해 대거 숏스퀴즈에 나서면서 시장 가치보다 훨씬 과도한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물어가던 게임스탑이 주목을 받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게임스탑의 폭등을 3가지 요인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사진에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언이 합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개미들인 로빈후드를 뭉치게 만들었던 소통창구 레딧입니다.
세 번째는 공매도에 당하고 있던 게임스탑의 연민을 느낀 머스크 형님의 뜨거운 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4달러대였던 게임스탑 주식은 지난 13일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미국 1위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업체 추이의 공동 창업자 라이언 코언이 이사진에 합류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스탑이 모든 점포를 팔고 온라인 유통점으로 변신하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그의 주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부터인데요. 20일까지 게임스탑 주가는 40달러 근처까지 뛰었습니다. 공매도 전쟁이 한창인 지금은 한때 500달러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주당 250달러 중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단연 게임스탑 주가 폭등으로 최대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라이언 코언입니다. 코언은 지난해 8월부터 게임스탑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12월에는 포지션을 늘려 현재 게임스탑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투자금은 7,600만 달러, 우리 돈 약 842억 원입니다. 현재 게임스탑 주가가 워낙 들쑥날쑥하지만 1월 26일 종가 기준 코언의 13% 지분은 약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40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라이언 코언이 게임스탑 이사진에 합류하면서 야, 내가 게임스탑을 완전 변신시킬 거야. 오프라인 판매 좀 줄이고 적자도 줄여가면서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 판매로 간다. 이 말이지. 이게 게임스탑 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인으로 레딧을 들 수 있습니다. 레딧은 우리나라로 치면 DC 인사이드 토론방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희가 주가를 떨어뜨려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현지 시간 1월 28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투자자 커뮤니티 월스트리트 배치에 올라온 글입니다. 월가의 헤지펀드사 멜빈 캐피털을 향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서한 형태로 띄운 것인데요.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방은 이른바 공매도 대첩을 통해 멜빈 캐피털 등 헤지펀드를 궁지로 몰아넣어 화제가 된 개인 투자자들의 거점입니다. 이들은 게임스탑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에 나선 헤지펀드에 맞서 주식을 집중 매수, 주가를 급등시켰는데요. 레딧은 이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가 거대 헤지펀드에 맞설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날 공개 서한을 보낸 투자자는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월가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와 주위 사람들의 삶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이어 멜빈 캐피털은 그 기간 자신이 혐오했던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금융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장을 조작하고 회사를 공매도로 착취하며 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을 뿐더러 구제금융까지 받은 덕에 오늘날의 멜빈 캐피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최근 월세 자금까지 쏟아부어 게임스탑 주식을 샀다면서 10년 전 수백만 명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영끌까지 해서 월가 헤지펀드 놈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글에 레딧 유저들도 댓글 7,700여 개를 달며 공감을 표시했는데요. 2008년 경제적 어려움에 몰려 선로에 뛰어든 이를 목격한 일화, 일자리 잃은 어머니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 등 저마다의 개인사를 곁들였습니다. 이는 게임스탑의 공매도 대첩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를 결집한 주요 동력 중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쌓인 대중의 월가에 대한 분노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인데요. 블룸버그도 보통 주가를 밀어올리는 건 탐욕이지만 게임스탑의 거품에는 분노가 있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린 시절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 중산층 자녀들의 좌절과 분노가 집단 행동의 배경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처럼 환한 거품을 본 적이 없어 현상에 대한 분석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CNN도 유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레딧의 유저들은 밀레니얼과 Z세대인데 이들이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이끈 세대라는 것입니다. 실제 레딧 유저들은 게임스탑 외에도 헤지펀드사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종목인 AMC, 블랙베리 등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매수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게임스탑 공매도 대첩에 불을 지른 건 시트론 리서치인데요. 시트론 리서치 앤드루 레프트 대표는 공매도 전문 투자가로 월가의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그는 1월 27일 유튜브를 통해 투자 손해율 100%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레프트 대표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결국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레프트 대표는 1월 29일에는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시트론 리서치는 공매도 리서치를 중단한다. 더는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레프트 대표는 20년 전 월가와 각종 사기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트론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기득권에 맞서기 위해 시트론을 시작했으나 실은 우리가 기득권이 됐다며 그래서 오늘부로 시트론 리서치는 공매도 리포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더는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시트론 리서치는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 기회를 추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레프트 대표는 덧붙였는데요. 레프트 대표와 시트론 리서치가 전공인 공매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개미들에 대한 추가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 역시 30% 이상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 게임스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시트론 리서치와 멜빈 캐피털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으로 머스크 형님입니다. 2018년 이후 테슬라가 파산할 위기에까지 몰렸던 시기, 공매도 세력의 주가 공격에 당했던 아픔을 갖고 있는 머스크 형님은 최근 공매도 공격을 받았지만 주가가 역으로 오른 게임스탑 주식에 대해 연민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게임스탑으로 공매도 전쟁이 펼쳐지자 이 과정에서 머스크 형님은 공매도 세력을 작심 비판해 분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스크 형님은 1월 28일 트위터에 소유하지 않은 집이나 차는 팔 수 없는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 수 있나며 이는 헛소리이고 공매도는 사기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레딧과 함께 게임스탑 공매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앱이 있죠.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한국의 줄임이를 동학개미라 부른다면 미국의 줄임이는 로빈후드라 불리는데요. 이 주식 거래 앱은 획기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앱입니다. 이 앱 이용자가 약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650만 명가량이 이 공매도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 대첩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로빈후드 측에서 갑자기 게임스탑 주식을 1일 한 주만 매수하게끔 락을 건 겁니다. 당연히 찬물을 끼얹는 어이없는 결정인데요. 이 사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국가기관이 나선 것도 아닌데 로빈후드와 일부 증권 거래 앱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매수 버튼은 비활성화시키고 매도 버튼만 활성화시켜 특정 서비스만 불가능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 보자면 로빈후드의 소유주 중에 시타델 헤지펀드가 있었고 이 시타델이 사태가 벌어진 후 게임스탑 공매도에 엮인 주요 헤지펀드인 멜빈 캐피털에 추가 투자를 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후 세력의 압력 때문에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해 막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머스크 형님은 로빈후드의 테네브 CEO와 클럽하우스라는 신생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왜 사람들이 지난주에 로빈후드로 게임스탑 주식을 사지 못했죠? 다 털어놓으세요. 잠시만요. 배경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에 대해 테네브 CEO는 머뭇머뭇하다가도 차분한 말투로 로빈후드가 왜 개인들의 주식 거래를 막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증권의 결제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NSCC가 게임스탑 주식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로빈후드 같은 증권사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증거금을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3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넣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어 테네브 CEO는 클럽하우스를 통해 24시간 안에 증거금 30억 달러를 마련하라는 연락을 지난 수요일 3시 반에 들었다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신들로서는 증거금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게임스탑 주식의 매수 주문을 막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머스크 형님이 이날 게임스탑 주식의 매수를 막은 배후에 월가가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만큼
로빈후드 테네브 CEO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겠지만 머스크 형님은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는 말로 설전을 끝냈습니다. 결국 백기투항한 일부 공매도 세력은 하늘로 솟구친 주식 매수가를 맞추기 위해 국내외의 다른 주식 자산을 급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주식시장에도 강력한 조정기류가 형성되는 등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건데요. 판은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이번 게임스탑발 공매도 대첩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제가 좋아하는 베이컨의 명언인데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게임스탑 사태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얼마든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게임스탑에 남아 버티는 헤지펀드들은 끝까지 전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일까요? 아니면 헤지펀드일까요? 확실한 승리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게임스탑 주식 13%를 가지고 있는 라이언 코언이겠죠.